안녕하세요. 제17회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태근이고요. 위즈덤하우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와우북 페스티벌의 주제가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인데요. 이 주제 섹션에서 다루지 않은, 그렇지만 요즘 출판계에서 주목해봐야 할 흐름을 담고 있는 이 와우북 판타스틱 서재라는 섹션으로 오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출판 계속해 보겠습니다입니다. 제목만 들어서는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출판계에서 눈에 띄는 멋진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1인 출판사 세 곳의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우선 그 차례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철소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김태영입니다. 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두 출판사 대표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최대한 진솔한 얘기, 솔직한 얘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침달 출판사의 손문경입니다.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출판사 대표님들 직접 뵙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오늘 자리가 좀 뜻깊은 것 같고요. 아침달 출판사를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자리 마다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오늘 출판으로서 경력이 많진 않지만 1인 출판이나 출판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재미있는 얘기 나누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여문학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최성경입니다. 사실 와우북 페스티벌은 제가 오랫동안 그 홍대 인근 출판사를 전전하면서 그 가을이 시작이 되면은 항상 그 거리 축제처럼 열리던 축제라고 생각했던 것 페스티벌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출판사도 차리고 이런 기회가 출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분이 좋고 조금 떨리지만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철소 대표님이나 아침달 대표님 만나서 사실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좀 저에게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다 공이 오늘 함께한 출판사에 궁금하신 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뭐 질문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지만 새 출판사 대표님들께서도 서로 궁금하셨던 점 혹은 의아했던 점 이런 것들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QQ 출판사 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1인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어쩌다 보니 시작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근래 들어서는 아니다. 나는 성공하려고 시작했다. 우린 베스트셀러도 될 거고 큰 출판사가 될 거다. 이제 이런 다짐을 전하는 모습들도 간간히 보이긴 하는데 이 새 출판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출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철소 대표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그런 멋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도 어쩌다 보니 하게 된 케이스고요. 저는 어린이 청소년 책을 한 10년 가까이 만들다가 편집자로 일하다가 좀 쉬고 싶었어요. 네, 쉬고 싶었는데 사실 그냥 무작정 회사를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래서 이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직을 생각하니까 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어떤 아무런 계획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쉬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들을 하다가 나는 출판사에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만드는 일이 재밌구나, 재밌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겁도 없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또 출판사를 많이 이제 차리던 때였고 거기에 좀 뭔가 힘을 좀 받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런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은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사실 편집만 하다가 다른 분야도 내가 다 커버할 수 있겠지 하는 좀 무책임한 생각으로 일은 벌렸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쩌다로 시작해서 어찌어찌로 끝이 나긴 했는데 일단 많은 그 편집 경력자들이 어떤 고민했던 지점들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출판사에서 이제 정년까지 할머니 편집자, 할아버지 편집자로서 이제 책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고, 그렇다면 아주 대형 출판사에서 무슨 관리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결국 창업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창업에 나선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침달 출판사 얘기도 들어볼까요? 사실 출판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답변이 있는데, 오늘 조금 저도 이번에 질문 받고 그때로 돌아가서 왜 하필 출판을 하려고 했니라고 이렇게 다시 묻고 싶더라고요. 요즘 좀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저는 이게 편집 디자인 회사를 오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 편집 디자인 회사를 창업한 계기가 야근도 하기 싫고 회사도 좀 힘든 것 같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회사에 단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에 겁 없이 창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 3, 4년 차 정도 되니까 회사는 그냥 이제 좀 관성대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재밌는 일이 좀 없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원래 이제 책을 좋아하는 독자이다 보니까 이제 출판하고 저희가 하는 일이 좀 많이 비슷하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당시에 이제 2010년 전후였는데 이제 인디 문학과 인디 출판, 독립 출판들이 많이 생겨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출판 시장과 좀 다른 형태의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출판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요. 그래서 오래 생각하다가 계속 생각만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출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 정말 인상적인 문구들이죠. 어느 날 갑자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런 그 1인 출판사 편집자 혹은 대표분들과 말씀 나눌 자리에 자주 불려나가게 됐는데, 제가 지금은 출판사에 있지만 얼마 전까지 온라인 서점에서 일을 했고, 제가 맡았던 인문사회 분야에 그런 1인 출판사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떻게 출판사 시작하게 되었냐고 물어봤을 때 이거 정말 지혜로운 답변이다라고 기억에 남는 답변이 뭐냐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였던 게 또 이렇게 웃음 섞인 답변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큐큐 출판사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네,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퀴어 문학을 좀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책들이 사실은 잘 출간이 되지 않아서 출판사에 들어가면은 뭔가 이런 기획서 같은 걸 좀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뭐 출판사에 들어가서 뭔가를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책 한 권쯤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출판사 나름의 정말 많은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책이 사실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판을 돌리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고 싶은 책들이 있고 어떻게 독자들과 만났으면 하는 뭐 해외 문학들도 있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그렇게
제가 출판사에서 디자이너로 한 15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이제 만나던 친구들 중에 이제 편집자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마케터도 있고 번역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15년 즈음에 우리 같이 대형 출판사에서는 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책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노동 공유형 프로젝트 같은 걸 했었는데요. 정말 무모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찌어찌 돼가지고 정말로 책을 출간하게 됐어요. 출간하고 나서 2017년 즈음에 이제 새로운 기획들이 필요했고 그때 이제 제가 이런 마음들을 조금 얘기를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큐큐라는 출판사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우리가 키스하게 놔둬요라는 퀴어 시선집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파일럿 같은 거였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사실 잘 몰라서 그걸 일단 내보고 되면은 진행을 해보자 했는데 우연히 좀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2018년부터는 큐큐 퀴어 단편선하고 큐큐 클래식 이렇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이제 태초에 말씀이 있었노라의 그 말씀 부분이었는데 조금 전에 뭐 QQ 출판사 관련해서는 뭐 뒷얘기까지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뭐 그게 분야라고 얘기될 수도 있고 어떤 표현의 방식으로 얘기될 수도 있고 주제로 얘기될 수도 있고 소재로 얘기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퀴어 출판사로서의 색깔이랄까요, 지향이랄까요, 이런 걸 이제 중심에 두고 출판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모든 출판사가 결국은 목록으로 기억되고 목록으로 남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작은 출판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은 종수가 아닌 적은 종수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고 큰 출판사에 비해서는 같은 시간 내에 낼 수 있는 종수도 이제 물리적으로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 목록 이전에 어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브랜딩이라고 할까요? 편집자들은 결이라는 말을 선호하긴 하죠. 저는 요즘에 인상이라는 말도 자주 쓰게 되는데 지금 나와 주신 새 출판사는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 가까이 있는 독자들에게 브랜딩을 어느 정도 성공했고 또 자리 잡은 출판사여서 이렇게 초대를 저희가 하게 되었거든요. 세 분 다 지금 믿지 않고 계시지만 감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출판사 이름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떤 색깔을 담아내고 어떤 지향을 펼쳐가려고 그 일종의 이야기겠죠. 말씀 다음에 이야기를 어떻게 구상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 이번에는 아침달 출판사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갑자기 제 차례가 먼저 올지 몰랐는데 어쨌든 처음에 그 아침달 브랜드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이렇게 브랜드의 어떤 전달성이었어요. 우리가 시각적인 이미지로 어떻게 다르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도 문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권위랄까? 그런 거를 조금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이미지의 브랜드를 먼저 생각했는데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어떤 독자들에게는 벽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문학을 좋아하는 20, 30대 젊은 독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도 시에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기존의 문학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조금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심을 했고요. 아침달이라는 이름을 사실 참 어떻게 근사하게 이 아침달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되게 많이 후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은 문학 출판사 이름으로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뭐 기존에 있는 출판사 이름들을 막 말해주면서 크게 되려면 이런 이름들을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막 강박이었는데, 근데 제가 사실 출판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게 즐거운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름 짓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큰 거를 막 생각하고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원래 제가 이제는 처음에 출판을 시작했을 때 어떤 출판사의 모습과 닮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출판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출판사들의 이름이 그렇게 막 거창하거나 막 이렇게 대기업의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색깔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떤 결심, 용기 같은 게 생겼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랑 저녁에 이렇게 달 보러 다니는 거 좋아했어요. 이렇게 할아버지 손잡고 마실 다니면서 이렇게 달 보는 거 좋아했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다 커가지고 제가 이번 그 와우북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프로필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아침달 출판사 대표로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달 드렸는데, 그 소개된 페이퍼에 보니까 제가 뭐 아침에 달을 보면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아시고 그거를 올리셨지? 라고 좀 놀랐는데, 그게 계기였어요. 그날 브랜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제가 그때 일산에 살 때였는데 이쪽으로 출근을 하는데 차가 엄청 막히는데 저 멀리 이렇게 아침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저녁에 보면 정말 밝고 예쁜데 희미하고 이렇게 좀 약간 선한 얼굴처럼 보이는데 어딘가 좀 병약해 보이고 이런 이미지가 문학의 어떤 면과 좀 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저 아침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정성과 문학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결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거창한 이름을 해야 된다는 친구들의 그런 만류를 다 이렇게 뿌리치고 아침달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서정성이 풍성하게 담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시집 전문 출판사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제 아침달 출판사 외에도 제철소 출판사와 큐큐 출판사가 함께하고 있는데, 제철소 출판사의 이름은 오해를 많이 받으셨을 것도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구국의 강철대오 이런 사회과학 출판사의 이미지도 적지 않아서 그런 뉘앙스를 독자분들이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렇진 않잖아요. 네. 아니면 그런가요? 아니요. 네. 뭐 이런 질문 받을 때 이제 예전에는 한 번씩 껴 넣었었어요. 제가 그냥 뭐 철을 재련하듯이 뭐 어쩌고 이런 말들 하긴 했는데 다 거짓말이고요. 좀 뭐 멋진 히스토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도 출판사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걱정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 출판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근데 이름을 짓기 전에 분명한 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단어가 출판사의 많은 것들을 규정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었는데, 몇 군데서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철소라는 이름은 저희 처제가 가지고 있던 이름이었고,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퇴직하면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철 채소들을 좀 유통하는 데 있어서 이 이름을 쓰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거 나 달라. 너는 되게 오래 회사를 다닐 것 같으니까, 좋은 회사 다니거든요. 그래서 너는 회사를 오래 다닐 것 같으니까 우선 내가 쓰겠다. 몇 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쓰고 싶다 했더니 흔쾌히 그럼 쓰라고 얘기를 해줘서 쓰게 되었습니다. 제철이라는 의미는 뭐 포항제철소 할 때 그 제철은 아니고요. 라이트 시즌, 제철 음식 할 때 그 알맞은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는 좀 제 나름의 꼼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린이 청소년 책을 했기 때문에 사실 큐큐나 아침달처럼 뭐 퀴어 문학 혹은 시집, 그러니까 국내 문학, 이렇게 어떤 한 분야를 특정하고서 이렇게 시작하지 못했어요. 어떤 그런 툴도 없었고 제 경험도 일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많이 열어놨고
부딪혀가면서 책을 만들어가면서 그때그때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면서 가다 보면 아, 제철소는 이런 출판사구나,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먼저 좀 알려주지 않을까? 길게 하다 보면 그런 약간 무책임한 생각도 있었고, 예, 그래서 거기에 좀 맞는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철소라고 지었고요. 네, 여전히 뭐 지금 필요한 책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 건지는. 네, 아,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네요. 그쵸? 근데 굉장히 드문 사례죠. 출판사 이름을 짓는데 상표를 이제 취득해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큰 네, 창업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QQ 출판사는 퀴어 문학, 퀴어 관련된 책을 낸다고 했을 때 QQ 출판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연결성을 갖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짐작에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약간의 의외성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 사실 처음에 QQ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그동안 나왔던 퀴어 문학 너무 어둡고 뭔가 음지에서 있는 이야기들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밝고 귀엽고 의미보다는 뭔가 불렀을 때 경쾌한 느낌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큐큐라고 지었어요. 그냥 얘기하다가 이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랬고 사람들은 그게 뭐냐, 로고 넌 어떻게 만들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일단 제 마음에 들었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 큐큐라는 말이 키읔하고 그 유자가 붙은 글자잖아요. 그래서 우프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또 많이 쓴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독자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큐큐는 어쨌든 퀴어 문학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선물하거나 뭔가 어떤 자기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었으면 해서 책들도 좀 밝게 디자인도 조금 예쁘게 그리고 서점 매대에서 봤을 때도 유명한 작가도 여기에 같이 작업을 하는구나, 이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이미지를 좀 줬으면 했던 것 같아요. 네, 새 출판사 제철소 또 아침달 QQ 출판사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편집자들이 만나면 창업을 실제로 단기간에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도 출판사 이름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창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할 때 이름이 지어진다라는 깨달음을 또 새삼 얻게 됩니다. 저희 오늘 그 출판 계속해 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새 출판사의 어떤 뭐 이걸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이제 세상에 이제 발을 내딛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 출판사가 서로 다른 책을 뭐 각자의 방식으로 펴내고 있지만 또 동세대의 1인 출판사로서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공통점 혹은 또 짚어볼 만한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새 출판사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공통점은 이 새 출판사가 다 시리즈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리즈를 출판사의 초창기부터 계획해서 펴냈다. 이것은 뭔가 어떤 전략이나 전술적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큐큐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큐큐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큐큐 클래식 시리즈랑 큐큐 퀴어 단편선 이렇게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큐큐 퀴어 단편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작가들하고 작업을 같이 해야 하니까 이제 이게 섭외가 될지 어떨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큐큐 클래식을 시작했는데요. 큐큐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리즈 죄송합니다. 시리즈 먼저 얘기할게요. 예, 시리즈로 진행을 하면은 기출관 도서 같은 것들도 신간이 나왔을 때 복기가 돼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큐큐의 정체성 같은 걸 보여주기에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큐큐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퀴어 문학의 고전을 따라가 보는 클래식 시리즈거든요.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이야기되지 않았던 세계 문학 중에서 퀴어 문학을 발표하고 그 책들이 쌓이면은 퀴어 문학이 지금 현재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 문화 지금 현재의 이야기들도 과거의 이야기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큐큐 퀴어 단편선이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네. 큐큐 클래식과 큐큐 퀴어 단편선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대를 다 묶어내는 어떤 방식이었던 거겠네요. 그 하나 더 궁금한 게 큐큐 퀴어 단편선 같은 경우 이제 4권이 나왔잖아요. 근데 출판계에는 많은 편집자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국 작가들을 단기간에 섭외하셔서 섭외력도 놀라운데 원고를 받아냈다는 것도 그 편집자분의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어떻게 섭외를 하냐. 근데 사실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메일 보내요. 메일 보내가지고 만약에 이번 해에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그럼 제가 사실은 큐큐 퀴어 단편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만나고 싶은 읽고 싶은 작가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건조하게 보내드리긴 한데 애정이 조금 묻어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그 좋아하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면은 그분들이 뭐 안 된다고 사실 거절도 사실은 되게 많이 다 하세요. 뭐 일정 부분들도 있을 테고 본인들의 사정들이 다 있으실 테니까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리고 만약에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올해 안 되시면 내년에라도 내년에 안 되시면 내후내년에라도 이렇게 좀 열어두고선 말씀을 드리는 경우예요. 네. 네, 역시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일을 쓰는 겁니다. 메일을. 네. 네, 이어서 아침달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그 아침달 시집 말씀해 주실 텐데 아마 그 한국 출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무려 9종이었죠. 9종의 시리즈를 한 번에 내면서 출판사를 시작했다. 이분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이야기와 함께 시리즈에 대한 말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큐큐 출판사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랑 조금 연장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시집 처음에 이제는 시리즈로 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시인분 섭외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 아까 질문에 같이 답변 드리자면 저도 참 의아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시인분들은 어디서든 시집을 낼 수 있는데 어떻게 신생출판사에게 작품을 주실 수 있었을까라고 지나고 생각하면 되게 계약할 때마다 놀랍고 좀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문학 출판한다고 시집 낸다고 했을 때 그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시집은 정말 안 팔려요라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너무 부담이 커지고 막 어떤 막 오기 같은 것도 생기는 거예요. 잘 팔아보리라. 진짜 잘 만들어 봐야지 이런 것들이 막 생겼고 근데 초창기에 진짜 시집은 안 팔린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시리즈를 내기 전에 일상시화라는 시잡지를 먼저 내고 시집 한 권을 그때는 아침달 문이라는 시리즈 이름으로 한 권을 냈었는데 기대했던 바와는 좀 다르게 좀 판매량이 좀 많이 저조해서 근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첫 책을 냈는데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건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성에는 이렇게 막 차진 않는 그런 판매 부수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고민이 정말 커졌고 제가 출판 등록을 한 게 2013년인데 그 일상시화라는 잡지를 낸 게 2016년이에요. 그리고 시리즈 9개를 한꺼번에 낸 게 2018년 네, 가을인데요. 9월 15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는 작품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파급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리고 저희 아침달 시집 시리즈 안에는 좀 기성 시인인 분들과 책으로 처음 이제 등단을 하면서 작품 활동 시작하는 시인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한 번에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등장시켜서 좀 같이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여러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 번에 9종을 이렇게 해서 선보이면 조금 좀 이슈가 되고 그 흥미로 주목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이제는 시집을 기획해서 발행하게 되었고요. 그 안에 계신 시인분들이 좀 소위 말하는 이렇게 판매력이 있는 작가 파워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신인 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분 하나 이렇게 뒤처지지 않게 서로 이렇게 좀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시리즈 안에서. 그래서 신인인 분들은 신인대로 신선한 그런 것들로 좀 어필을 해주셨고 기성 시인인 분들은 이렇게 좀 신생 출판사에서 이렇게 시집을 뭐 네 번째, 뭐 두 번째 이런 시집을 내는 것에서 좀 주목을 얻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밖에서 보면 그게 한 번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굉장히 오랜 담금질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임팩트를 주려던 그 계획은 대성공이 아니었나 독자이자 또 시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즈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출판사죠. 많은 독자분들이 알고 계시고 한국출판문화상도 수상을 했던 아무튼 시리즈의 새 출판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 제철소 출판사의 시리즈가 많습니다. 뭐 일하는 마음 시리즈, 그리고 제철소 옆 문학관, 제철소 옆 아고라, 제철소 옆 운동장. 거의 이제 종수와 비슷한 정도의 시리즈명을 갖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네, 자꾸 모든 질문이 제철소의 어떤 근본 없음에 대한 이야기로 자꾸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철소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책을 낼 것이다라는 어떤 포지셔닝이 없이 사실 시작한 우스갯소리로 종합출판사를 지향한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철소한테 시리즈는 일종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제어 장치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 관심사, 제가 관심이 닿는 부분들에 대한 책을 만들겠다라고는 했는데 그 관심이 어떤 게 될지도 모르고 또 그것들이 맥락 없이 이렇게 우후죽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실 우려가 좀 컸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시리즈를 만드는 거였고
그쵸. 첫 책부터 시리즈화해서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권 나오고 시리즈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철소라는 게 사실 공간성을 띠기 때문에 그 옆에 뭘 붙이는 게 재밌더라고요. 뭐 제철소요 마고라, 제철소요 문동장.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의 마을 지도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되게 어이없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좀 시리즈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저한테는 그래도 어떤 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같은 맥락의 어떤 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일하는 마음 시리즈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런칭하기 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시리즈 같은 경우도 두 출판사와 같이 이제 꾸준히 내면서 어떤 시리즈의 힘이랄까 그런 것들도 많이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1인 출판사 이제 저 혼자 하고 있지만 매번 새로운 기획의 단행본으로 승부를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 생산성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하나의 시리즈를 만들면 그게 안착되면은 뭔가 그 안에서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혹은 조금 더 수월하게 책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시리즈의 모든 타이틀들이 다 비슷하게 나가지는 않아요. 뭐 더 나가는 게 있고 조금 덜 판매가 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어떤 생명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더 길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성인 단행본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어린이 청소년 책과 달리 되게 그 주기가 짧더라고요. 제가 초기에 냈던 제철소 책들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시장에서 시장에 내놨을 때 어떤 관심을 받고 판매가 되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서 그런 점에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앞에 냈더라도 뒤에 있는 책 때문에 다시 힘을 받아갖고 조금씩 움직이는 어떤 그런 장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출판사로서 시리즈에 좀 힘을 주는 일은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철소 시리즈 중에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시리즈가 있는데 뭐 아무튼 시리즈나 일하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앞서 뭐 아침달 대표님께서도 주변에서 이제 시집은 안 나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제철소에서는 아마 시집보다 더 안 나간다고 얘기를 들을 희곡선을 내고 있잖아요. 시리즈 홍보도 해주세요. 네, 네, 제철소는 희곡집도 꾸준히 내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도 한 2권 정도 올해는 못 냈어요. 올해는 못 냈는데 내년에도 한 2권 정도 기획을 하고 있고 그 시리즈는 제철소 옆 운동장입니다. 네, 어떤 운동장이라는 게 꼭 뭐 체육을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어떤 뭐든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빈터, 빈 무대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희곡집의 상당수가 청소년 희곡집이에요, 국내.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 시리즈명을 지었고요. 네, 희곡집 안 나가죠. 네, 시즌만큼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야고요. 제가 즐겨 읽고 또 사실 만들 때도 가장 재밌어요. 네, 그래서 판매를 생각하면 계속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하지만, 네, 그래도 제철소를 운영하면서는 계속 좋은 작품들,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혹은 공연으로서만 경험했던 그런 작품들을 텍스트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갈 거고요. 그 과정에서 낭독회 같은 것들도 좀 해봤는데 독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 어떤 사실 소리내서 읽고 하는 데는 희곡만한 텍스트가 없거든요. 어떤 독서 모임 하는 데 있어서도 갑자기 희곡 홍보를 너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네, 어떤 하나의
제철소의 분명한 색깔로 계속 가져가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저희 이 아침달 QQ 그리고 제철소 새 출판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그 1인 출판사의 동시대성, 공통점 이런 이야기의 첫 번째 그 주제로 시리즈 런칭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는데 또 하나는 그 펀딩일 것 같아요. 새 출판사뿐만 아니라 많은 뭐 독립출판 혹은 창작자분들이 최근에 펀딩이라는 이제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창작물을 세상에 내놓기도 하고 또 그 독립출판이 아닌 상업출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펀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종의 사전 홍보와 이제 판매를 확보하는 방식의 프로모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 출판사 역시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펀딩을 시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펀딩을 준비하거나 기획하고 계신 분들께 뭐 도움이 될 이야기를 전해주셔도 좋겠고 이런 건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해봤는데 이런 부분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편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려 9종의 시집을 한 번에 펀딩에 내놓으셔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펀딩에 참여하게 만드셨던 아침달 출판사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너무 펀딩에 대해서는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떤 얘기 해야 될지 좀 되게 고민인데 우선 저희가 독자 펀딩 사이트를 에서 첫 선을 보이자라고 했던 거는 뭐 짐작하시는 것처럼 일단 그 독자 펀딩 사이트는 독자들이 와서 스스로 컨텐츠만을 보고 어떤 참신성과 본인의 취향을 고려해가지고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취향을 읽을 수 있는 저희한테 좀 그런 자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래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면서 어떤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출판 시장을 봤을 때 이제는 대형 오프라인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 같은 걸 보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기존의 출판사들이 선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사실 좀 되게 막막하기도 했고, 우리가 저 매대에 오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이제 방법을 생각했어야 됐는데, 시리즈 준비를 할 때는 사실 거의 실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9종을 한 번에 이제 독자 펀딩 사이트에 올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결만 보여드리고 어떤 시인들이 나온다라고 라인업을 처음에 하고, 그리고 그 뒤로는 이렇게 책이 한 권씩 만들어질 때마다 매번 그걸 올렸거든요. 그래서 독자 펀딩 사이트로 뭔가 출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뭐 혹시 이걸 보신다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노출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거. 지금 그게 이제 사이트 내에서도 좀 어떤 계기가 되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만드는 제작자들한테도 좀 힘을 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계속 하고 있고, 이걸 독자들이 계속 봐주고 있고, 그때마다 조금씩 더 펀딩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어떤 힘을 얻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는 이렇게 시각적인 것들, 그러니까 책의 물성을 좀 아름답고 좀 고유의 것으로 만드는 것들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는 진행을 할 때. 왜냐하면 이게 실제 책을 제작했을 때 제작자로서 어떤 종이 결이나 이렇게 물성을 보고서 선택하는 것과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로 어떤 색감적인 그런 것들로 전달되는 것들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책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실제로 책을 받아봤을 때, 손으로 만져봤을 때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성 같은 것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독자 펀딩 하면서 제일 저희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시인선에 계신 시인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이게 한 권의 책이 아니고 시리즈로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리즈 명에 브랜드 안에 그분들이 갇힐 수도 있는데, 어떤 시를 좋아하는 독자들은 그 신인의 어떤 시를 미리 볼 수도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집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런 히스토리들도 전달할 수 있어서 그런 면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집으로 이렇게 펀딩을 해서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사례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근데 저희도 9종을 한 번에 해서 그런 기회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한테 그 작품을 주셨던 그런 시인분들,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책을 만드는 동료들도 그 기간 동안에는 뭔가 좀 이렇게 되게 잔칫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분으로 좀 흥겹게 책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 대형 서점 채널에서는 본인들이 틀을 지어놓고 거기서 알리는 방식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받아서 올리게 되는데, 말씀처럼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들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또 하나하나 주목해서 소개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그 뭐 결과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QQ 출판사는 최근에도 펀딩 하셨죠? 네, 저희 매해 하고 있는데요. 일단 펀딩의 장점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자본이 좀 적은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면은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돈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좀 모을 수 있는 제작비를 마련을 하고, 마케팅 일부를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통로 같은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펀딩을 하다 보면은 아침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작가님들도 궁금해하시고, 독자님들도 다시 시작하네, 올해도 내려나 보다, 이런 기대 같은 것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다른 클라우드 펀딩 하는 데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플랫폼을 바꿔봤었거든요. 근데 바꾸면서 들었던 그러니까 장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시작을 하신다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차이나 뭐 특별한 점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굿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굿즈가 사실은 책을 만들 때도 나무를 생각하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굿즈까지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줄여보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의 반응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독자님들은 어쨌든 뭔가 소장하고 싶은, 어떤 기념하고 싶은 것들을 원하세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제 표지 인쇄할 때 남는 부분에다가 책갈피 혹은 엽서처럼 보이는 작은 종이를 껴서 이제 책 안에 넣는 방식으로 굿즈를 만들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고민이 돼요. 네. 근래 뭐 도서를 판매하기 위한 프로모션 판촉 활동을 고민하는 많은 출판인들의 머릿속에 이제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두 글자가 굿즈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많은 출판계 관계자들은 굿즈가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내심 품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책을 고민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걸 또 뭘 새로운 걸 꼭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강제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또 느낌을 줄 것 같은 염려도 되고, 최소한의 성의랄까요?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행위 같기도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에 자꾸 우리가 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펀딩 관련해서 이제 제철소 얘기도 들어볼 텐데, 제철소 같은 경우는 제가 온라인 서점에서 일을 할 때 저랑 펀딩을 직접 해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때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기억나지 않고요. 그건 네. 저는 사실 두 출판사의 부러운 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독자 펀딩을 되게 잘 하고 있는 출판사들이라는 점인데요.
제철소는 이제 제가 편집자이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외주 디자이너 분을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좀 많은 에너지가 들고, 물론 이제 하지만 그래도 두 출판사는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인력들이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부럽고요. 그래서 저는 첫 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곡집, 무려 국내 희곡집을 냈는데 사실 처음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텀블벅 같은 어떤 기성 플랫폼도 생각을 해봤는데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좀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좀 어떤 여력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좀 안정된 시스템에 있는 알라딘 독자 펀드에 부탁을 드렸고 다행히 감사히 진행해 주셔서 그때 뭐 지인분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구체적인 독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사실 펀딩이라는 게 되게 적극적인 구매 행태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를 보거나 그 구체적인 어떤 한 권의 책을 보거나 그것들을 보고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미리 돈을 지불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어떤 구체적인 독자들의 모습도 봤고 거기서 또 힘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여러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독자 펀딩의 가장 중요한 건 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독자로서 북펀딩에 참여를 하거나 이렇게 책을 구매할 때 보면은 이 책이 얼마나 아까 아침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의 물성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책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고 뭐 또 기존에 알고 있는 작가의 정보를 또 가져올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왜 북펀딩 하면은 책의 사양을 얘기할 때 뭐 표지는 무슨 랑데뷰 230g 뭐 본문은 뭐 마카롱 몇 그램 우리 맨날 쓰는 종인데 근데 그렇게 뭔가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기재가 되고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모르는 독자들은 이름도 예쁘잖아요. 종이 이름들도 그렇죠. 그래서 뭔가 되게 이 책이 특별해지는 뭔가 그냥 우리가 서점에서 보는 책이 아니라 뭔가 이 책만의 어떤 고유함이 들어가는 어떤 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꿈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도 좀 잘하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좀 좋은 시리즈를 만들어서 아침달처럼 그렇게 여러 권을 런칭해보고도 싶고요. 또 큐큐처럼 단권이라도 어떤 그 딱 거기에 맞는 독자들을 겨냥해서 그런 독자 펀딩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지금 바람이에요. 네. 제철소 대표님께서 이제 디자인 부분 말씀하시면서 두 출판사가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부러움을 내비쳐 주셨는데 뭐 실제로 그러한가요? 유연한 건 모르겠고 그냥 제가 다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북펀딩 할 때 저는 맨 처음에 그 알라딘 북펀딩 할 때 독자 이름 넣었으면 한다고 책에 넣었으면 한다고 그런 요청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함께 만들었다? 이런 느낌도 되게 크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경험이긴 했었어요. 네, 그 명단을 받아볼 때 여러 감정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펀딩이라는 게 당연히 뭐 내 주변의 지인들도 참여하기 마련인데 이 정도 관계면 당연히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름에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 내가 최근에 뭔가 섭섭하게 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말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리즈와 펀딩이라는 새 출판사가 갖고 있는 근래 이제 1인 출판사들이 창업을 해서 책을 펴내 갈 때
주요하게 삼고 있는 어떤 전략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이번엔 좀 사업적으로 새 출판사가 어떤 상황 혹은 모멘텀에 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헤비리더, 그러니까 이 출판계에서 많은 책을 구매하시고 출판계 여러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군들, 또 출판계에서 활동하는 여러 편집자나 디자이너나 출판사의 대표님들 사이에서는 새 출판사는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고 운영도 잘 해나가고 있는 출판사로 당연히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 혹은 확대 재생산 뭐 이런 말을 쓸 때 실제로 운영해 나가시는 관점에서는 이걸 아주 안정된 상태라고 느끼실까? 이런 물음표가 남긴 하거든요. 어떤 고민과 또는 불안 혹은 어떤 면에서는 뭐 이 정도는 내가 생각했던 궤도에 올라온 것 같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성공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새 출판사가 좀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아침달 잘 돼서 너무 좋겠다. 아침달 책을 어쩜 그렇게 많이 팔아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시인분들과 계약을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인사를 많이 듣는데, 사실 들을 때 저도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출판의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독자들을 선보이는 그런 출판사의 모습과 경영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시장이 그렇게 늘 이렇게 막 좋은 활발한 그런 출판계가 판매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는 저를 좀 응원해주는 말로 지금이 고비야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출판 시작했을 때 저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1년에 30종을 낼 수 있는 출판사가 되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1년에 30종을 내려면 얼마나 책을 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단순하게 나누기 12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나눠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는 못 하겠는 거예요. 어느 규모가 되지 않기 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제가 잊어버리고 이제 출판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원래 이렇게 편집 디자인 회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일을 더 하고 출판 쪽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쨌든 우리 브랜드를 좀 알리고 문학 독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아침달 북스토어를 2019년, 2018년 그때 이제 오픈을 했는데, 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19가 시작을 되면서 좀 이렇게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채널들이 좀 많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작은 출판사,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렇게 장르를 특성 있게 다루는 출판사들은 정말 문학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 줌의 독자라는 표현들을 쓰시던데, 어쨌든 저희를 좋아해주는 그런 독자분들과 계속 만나고 활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많이 막히고, 그리고 출판을 했을 때 이제는 가장 힘든 것들이 아무래도 그 대형 출판사들과 기존의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들과 이렇게 결어서 이렇게 마케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체급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홍보를 시작할 때나 뭐 어떤 작가를 얘기할 때도 아무래도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적고 기회 같은 것들도 좀 적지 않나,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뭐 힘들다, 요즘 많이 힘들고 우리 출판을 계속 하고 있지만 좀 이걸 얼마나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책에 대한 어떤 기획에 대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떤 문학이나 시집이나 이렇게 출판에 관련돼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독자들이 좀 반겨하는 것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1인 출판이나 그냥 다른 일단 대형 출판 이런 것들도 새롭고 신선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들은 1인 출판이나 저희처럼 소규모 출판사들이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자금 운영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요.
그럼에도 처음에 이제 문학 출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단기간에 이거를 좀 해보고 안 되면 정리하자 뭐 이런 마음은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시인들이 책을 내고 이렇게 시인선으로 계속 이렇게 다시 재판을 하고 중세를 하면서 이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아침달 브랜드는 계속 가지고 갈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일을 하면서 특히 좀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다들 이렇게 좀 문학을 다 좋아하는 그런 동료들하고 결이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좀 브랜드를 더 알리고 계속 살아남는 게 지금 어쨌든 그 마음은 계속 잃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그 다른 대표님들도 손을 모으고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제 기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흥미롭네요. 이야기와 기획이 뭔가 부족하거나 아쉽거나 이게 아니고 그것은 여전히 충만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고 다만 어떤 여러 출판 산업이 놓인 어떤 환경의 어려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경영상의 어떤 부분들 이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주 염려가 좀 덜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 또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좀 약간 좀 뻔뻔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후회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컨텐츠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 건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1인 출판, 소규모 출판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기획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도 그 인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가볍고 참신해졌는데 1인 출판에서도 계속 할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어떤 장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제철소 출판사의 뭐 현재 재무제표를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경영 상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요? 네. 저도 많이 들어요. 잘 되시죠? 예. 책 잘 나가서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아무튼 시리즈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도 표정 관리를 하면서 예전에는 친한 사이인 경우는 바로 화를 내기도 했어요. 네가 뭘 알아 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는데 그런 게 다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네, 점점 종수가 쌓이면서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스스로의 고민을 하는 거는 혼자서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네. 책을 저는 혼자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교정자 외주 해주시는 분도 있고 디자이너 분도 계시고 외주로 또 제작을 담당해 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책을 만들고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진행에 있어서는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사실 좀 힘에 부치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담이 되는 게 본의 아니게 제가 이 출판사의 어떤 대표성을 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저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늙어가고 있는데 제 속도에 맞춰서 출판사도 늙어갈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큰 출판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편집자들 혹은 젊은 감각을 가진 편집자들 혹은 마케터들 그런 직원들로 인해서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젊어지고 있는 출판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결국 제가 무언가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 나이듦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출판사가 조금이라도 천천히 늙을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활에서도 최대한 그런 감각을 좀 찾으려고 뭘 볼 때도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최대한
젊은 저자를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제가 배우고 그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많이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제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결국 또 저의 바닥을 보는 일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뭐 저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같이 일을 하는 다른 어떤 동료, 업계 종사자분들을 통해서든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마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경험들이지만 그 순간순간에는 되게 에너지를 뺏기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기분도 안 좋아지고 또 안 좋은 마음으로 책을 만들다 보면 되게 어떤 슬럼프에도 빠지게 되고 그런 게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건강한 루틴을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1인 출판사의 지속 가능성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 혼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생애 주기 속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끌어가고 남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는 또 어떻게 이어가게 될 것인가. 길게 본다면 이제 그런 고민들도 우리가 1인 출판사가 한국 출판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게 10년 내외니까 앞으로 뭐 시간이 좀 더 쌓이면서 우리가 함께 더 나눠볼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QQ 출판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현재 상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 받고서 진짜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제철소나 아침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되고 있으니까는 여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나왔어요. 그런데 다들 역시나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렇네요. 근데 큐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큰 목표를 잡지는 않았어요. 1년에 2권 정도 출간 종수를 그렇게 정하고, 부수 같은 경우에도 2,000부 1년, 그거를 뭐 3개월 아니고요. 1년 2,000부 정도 팔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유는 남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외주 디자이너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나의 일을 하면서 이 큐큐를 운영할 수 있겠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처음 이제 독립해서 나왔을 때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뭐 이게 되게 잘 팔려가지고 뭐 삭장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큐큐 그래서 ISBN 만들 때도 제가 10개씩 만들어 놨거든요. 단편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하나씩이니까 10개 일단 만들어 놓으면 10개 만들고, 그러면 10년이니까 10년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도모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년째 이제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상적인 어떤 생각이었다. 해보니 조금 더 어렵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는 계속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4년쯤 지나니까 이제 자본이 정말 계속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좀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고, 외주 디자이너도 이게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영업 같은 거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잘 못해요, 영업을.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고민들이 있고, 큐큐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가진 일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해나가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큐큐 자체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텐츠가 없진 않아요. 내고 싶은 책들이 너무나 많고, 함께 읽었으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을 어떤 역량 같은 것들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새 출판사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들을 중심으로 1인 출판사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각자가 그 1인 출판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그 1인 출판사들이 한국 출판계에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고 또 활발하게 활동해온 그 시간대를 또 함께 해오셨잖아요. 길게는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계에서 뭐 근래 들어서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1인 출판사 창업 붐, 열기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든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꼭 상업 출판이 아니라고 해도 독립 출판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출판사들이 다양한 출판문들을 내고 있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고, 근데 이제 새 출판사는 어쨌든 상업 출판의 맥락 속에 들어와 있는 1인 출판사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의 동료 출판사, 이런 1인 출판사의 활동들, 이런 움직임들을 봐 오셨을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변화에 대한 뭐 그림, 이미지, 꼭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그 분석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상 같은 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주변을 보셨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번에는 제철소 대표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네, 그러니까 여전히 되게 좋은 책을 내고 있는 1인 출판사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좀 뭐 이렇게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 아니냐, 혹은 뭐 좀 어떤 그게 좀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제 생각으로는 이 상업 출판 쪽에 좀 대형 출판사들도 어떤 1인 출판사가 가지고 있던 색채를 많이 떼게 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좀 변별성이 없어졌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 이 출판사에서 이 작가를 발굴해서 책을 냈다고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책을 안 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컨텐츠들을 가지고 와서 내는 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그건 저는 그 어떤 출판사의 변화라기보다는 기획자, 편집자 개개인의 어떤 역할의 공이 큰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편집자분들을 보면은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그냥 1인 출판사하구나 싶어요. 그냥 회사에 계신다 뿐이지 그분들의 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개인 SNS도 운영하시고 제철소 계정보다 훨씬 더 팔로워도 많고요. 그리고 훨씬 더 어떤 홍보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결국은 그 초기에 1인 출판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뭐 기획의 참신성이나 어떤 새로운 신에서의 작가 발굴이나 하는 점을 이미 모두가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편집자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중요해졌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반갑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1인 출판사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위기감도 느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경쟁해야 될 상대는 뭐 M사인가 뭐 약간 이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은유 작가님 인터뷰 출판하는 마음에 그 코난북스 이정규 대표님 인터뷰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1인 출판사라는 점을 내세우는 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책을 내서 시장에 내놨을 때 내 책은 대형 출판사의 책들 옆에 있을 거고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라는 말씀을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그때 편집하면서 볼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1인 출판사만의 어떤 미덕이 있고 반짝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이정규 대표님의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 어쩌면 1인 출판사라는 것을 나 스스로 계속 강조하는 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정신승리 같은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미 어떤 이 분야에서의 독자의 지형도도 바뀌었고, 그 바뀐 지형도에 따라서 되게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고, 많은 출판사들이 그 안에서 같이 이제 경쟁해야 되는 구도인 것 같은데, 그런 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1인 출판사의 뭐 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또 그렇다면은 1인 출판사만이 할 수 있는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은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요. 그 마지막에 그 고민의 방향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것이 소극적인 방향, 예를 들면 더 마이너하고 더 남들이 안 하는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또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생겨납니다. 이어서 아춘달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참 1인 출판에 대해서 제가 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저는 출판사 시스템을 경험하지 않고 이제 다른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출판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편집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1인 출판 창업을 하는지를 짐작만 할 뿐이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분들한테는 기획력이 있고, 근데 그런 어떤 회사 안에서는, 시스템 안에서는 그런 책들이 반려를 당했을 테고, 그래서 본인이 내고자 하는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는 시작으로 1인 출판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하고요. 그리고 1인 출판사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작 시스템이, 환경이 좀 좋아졌고, 좀 다르게 보자면 단가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책 제작하는 그런 환경들이 조금 좀 수월해졌죠. 자본 쪽에서 보자면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동네 책방이 많아졌잖아요. 그 동네 책방의 어떤 입고 문턱 같은 게 좀 낮아지니까 1인 출판하는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짐작을 하는데, 사실 저는 책의 제작 면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약간 1인 출판과 독립 출판물들이 약간은 조금 혼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ISBN을 받지 않고 그냥 출판을 해서 어떤 한 번에 일회성을 띠는 그런 책을 제작하는 그 만듦새랑, 그렇게 어쨌든 ISBN을 받고 시장에 나와서 판매를 하는 책의 만듦새는 좀 그래도 좀 격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작자의 어떤 시각에서 좀 그렇게 좀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1인 출판의 그런 기획력이나 그런 것들이 대형 출판 못지않게 사실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제 주변에도 1인 출판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좋은 케이스들이 엄청 많아서 굉장히 많이 부럽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출판계가 계속 어떤 순환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된다면 1인 출판이든 어떤 형태로든 출판에 이렇게 신생 출판사들이 계속 생겨나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는 1인 출판으로 시작했던 출판사들이 어떤 고유의 색을 가지고 소규모 출판으로 계속 가는 것도 방법이고, 차세로 조금씩 확장을 해서 종수도 늘리고 분야도 늘려서 가는 것도 이제 방법일 텐데, 그런 다양성들이 사실 독자들에 대해 이렇게 요구되는 면이긴 하잖아요. 좀 더 새롭고 다르고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렇게 환경은 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처음에는 저도 대형 출판사랑 우린 소규모 출판사인데라는 그 말에 좀 숨었던 것 같아요. 체급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제작 단가나 유통 뭐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이 쌓아온 노하우니까 지금 그것들을 배워가고 취할 건 취하고 그 좀 바꾸고 싶은 것들은 바꿔가면서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신이든 경쟁이 이렇게 없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출판사들이 살아남을 테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막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 거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렇게 좀 정신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의지를 갖고 그 출판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는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고 저희도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초반에는 사실 그런 정보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협회나 이런 게 가입된 게 아니어서 전혀 몰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알아가고 그런 도움도 받으면서 이런 게 더 많아지면 좋겠다. 아무튼 대기업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헛된 생각들도 하면서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직 출판사들이 많이 생겨나서 좋은 동료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시즌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내고 싶은 무언가, 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고 그걸 자기만의 방식과 방법으로 펼쳐보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그것이 도전 가능한, 실현 가능한 이제 상황들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큐 출판사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잘 조망할 여유 같은 게 사실 저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들어보자.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 1인 출판이 옛날에는 어떤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재미있게 어떤 특정한 어떤 독자들을 선정해서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사실 조금 무색해 보이기도 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인 출판사인가 보다, 되게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대형 출판사의 임프린트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변별점이 없어지고 차별점이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먹혀 들어갔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큐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퀴어 문학이라는 어떤 장르 같은 거를 이제, 그러니까 소재나 장르를 주제로 해서 출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대형 출판사나 어느 출판사에서도 다 출간을 할 수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기획들이 대형 출판사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독자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이때 제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정말 뭐 이제 퀴어 문학, 근래 뭐 대형 출판사, 뭐 중소형 출판사를 가리지 않고 문학 분야에서 나오는 대다수의 신간은 이제 퀴어라는 걸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반가운 한편 고민이 깊어지신다는 그 말씀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내주세요. 네, 저희 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이 거의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준비해온 질문은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세 분께서 오늘 좀 서로 들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초반에 해주셨잖아요. 혹시 뭐 서로 궁금하셨던 점이나 이런 건 좀 오늘 가면 듣고 싶다, 이런 거 준비해 오신 게 있거나 예상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요건 좀 궁금한데, 이런 거 떠오르신 게 있으시다면 편하게 같이 말씀 나눠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제철소 처음 본 게 희곡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희곡,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희곡을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나처럼 그렇게 시작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다른 시리즈들이 엄청 나오는데 뭔가 좀 더 대중서 같은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좋아하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거 아, 네. 이거 뭐 아시는 건지.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네. 네. 아, 네. 희곡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계속 꾸준히 펴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희곡집을 제철소가 한 5종 정도 출간을 했는데 네. 희곡집만 내어서는 네.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희곡집은 꾸준히 내는데 그 안에서 좀 네, 어쨌든 희곡집 전문 출판사로 시작한 건 아니라서 첫 책이 희곡집이었고,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꼭 계속 가져가고 싶은 그런 분야이긴 하지만 결국 어쨌든 출판사도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점점 하면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희곡집을 많이 내는 주로 내는 출판사를 해야지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좀 열어놨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가지고 가고 싶은 거는 희곡집이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집도 되게 좋아해서 이 인터뷰집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쭉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어떤 변수들로 인해서 뭔가 좀 이렇게 약간씩 행로가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리즈 내면서 또 다른 에세이들도 이렇게 뭐 투고도 들어오고 저 역시 관심 있게 또 어떤 작가들 분들의 어떤 책들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네 길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는 두 대표님한테 특히 이제 어쨌든 국내 소설가, 시인, 작가분들하고 많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아까 뭐 메일을 쓰신다고 했는데 어떤 메일을 쓰시는지 사실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데요. 저도 이제 뭐 어떤 거절도 많이 이렇게 받고, 또 같이 진행하는 작가분들과 뭐 매번 되게 좋은 결과,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모든 과정이 다 좋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의 작가분들 흔히들 작가 관리라고들 하죠. 그 말 자체가 좀 어감이 좋진 않은데 어떤 책을 만들면서 작가분들과 이렇게 뭔가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너무 예민한 질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두 분만의 어떤 뭔가 관계에 있어서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아침달 대표님께서 덧붙여서 큐레이터 이걸 제도는 아니지만 뭔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네. 저희 큐레이터 분들이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큐레이터 분들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냥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시집을 아침달 시집을 내고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건 그분들 도움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의지가 있었고 그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닌가, 반대인가?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원래 시 독자였어요. 굉장히 시를 좋아해서 김소환 선생님이 SNS를 하시는 걸 알고 제가 SNS를 시작했던 케이스고, 그리고 어떤 지면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직접 김소연 시인님을 뵐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뵙게 됐고, 뭐 김원 시인님이나 유경 시인님도 이제는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저는 알게 되었고요. 사실 어떤 이게 어떤 사업적인 그
그런 걸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을 접근했다면 그렇게 넉살 좋게 뭐 어떤 진심으로 대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었고 그분들과 작업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작가분들 컨택하면서 거절을 정말 많이 당했고 그게 처음에는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안 되나 보다. 막 그 작은 지면 하나 청탁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드리거든요. 근데 또 문학에서 청탁하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무작정 전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메일을 뭐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어쨌든 낭독회 같은 데 많이 찾아갔어요. 오프라인 행사 같은 데 많이 찾아가서 그냥 인사를 했고 우리가 어떤 걸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첫 그 잡지로 일상시화라는 시잡지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요. 우리가 어떤 아우라를 가지고 이런 걸 문학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를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작은 물성이 있는 책을 가지고 가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시를 매개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시인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였거든요. 굉장히 막 문학하면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너무 좀 괴팍한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정말 이분들 위해서 뭔가 이렇게 보호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되게 순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그래요. 보호해드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한테 의외로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걸 되게 재밌어하고 반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을 쓰시는 걸 저도 권하고 싶습니다. 메일 쓰실 때 일상어로 쓰시는 걸 특히 권하고 싶습니다. 문체로 그분들을 어떻게 휘어잡긴 어려우니까 일상어로 진심으로 쓰시길. 네. 저희가 지금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다라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 분께 미리 전해드렸던 마지막 질문이 각 출판사의 어떤 단기적 계획, 장기적 전망이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새 출판사가 앞으로 어떤 책들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나누어 갈지 이런 부분들 함께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다음 이야기를 나눌 또 기회를 마련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세 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셨잖아요. 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출판사 내가 홍보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전해주시면서 곧 나올 신간 한 1분 안으로 소개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차례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인데 너무 그냥 개인적인 얘기, 쓸데없는 얘기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사실 약간 걱정이긴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사실 일하다 보면은 같은 일을 하는 동료 편집자들 혹은 동료 이렇게 대표님들 만나뵐 기회가 쉽지 않아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셔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나왔고요. 제철소 출판사는 앞으로 출판 더 계속 해보겠습니다. 더 계속 해볼 테니까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네, 올해 신간 많은데 한 권만 얘기할까요? 나올 신간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올 11월 달에 나올 책이 있어요. 번역하는 마음이라는 일하는 마음 시리즈 중에 인터뷰집 중에 한 권인데요. 그냥 우리가 아는 출판 번역뿐만이 아니라 수어 통역사, 음악 점역사, 그리고 여자 배구단 통역사, 그리고 영화 번역하시는 분, 다양한 통번역을 통틀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 통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번역하는 마음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침달 출판사는 얼마 전에 아침달 시집 21번째인 이재재 시인의 글라스 드 아이즈를 출간했고요. 책으로 이제 처음 시단에 등단을 해서 활동을 막 시작한 신인 분이십니다. 좀 홍보가 좀 많이 어려워서 좀 고심하고 있는데 많이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연말까지 저희가 이제 시집만 내는 출판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를 문학을 매개로 한 다른 이제 산문집이나 그림 일기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착한 선성으로 이렇게 매일을 기록해 나가는 쩡찌 작가의 땅콩 일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 프랑스에서 오래 생활을 하면서 그 공연예술 전문가로 공부를 해온 목정원 작가의 목국어는 차라리 침묵이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만듦새에 총력을 기울여서 정말 아름다운 책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서 지금 오래 준비해가지고 만든 책인데 이 책이 저희 앞날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후가공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꼭 신인 작가분이신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오늘 아침달 홍보하고 싶어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다않지 않고 나오는데 나갈 때마다 되게 울렁증이 일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저랑 이렇게 옆에 제철소랑 큐큐 출판사 대표님이 계시니까 또 박태근 본부장님도 오랜만에 뵈니까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하고 또 와우북 페스티벌도 제가 정말 많이 다니던 그런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 없어져서 이렇게 홍대에서 떠들썩하게 다시 만날 수 있고 저희도 그 이제 페스티벌 한 번도 참여 못 해봤는데 다음에는 꼭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달은 제 말 너무 많죠? 아침달은 출판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시인분들과 제작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시 독자분들이 저희를 좀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침달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네, 정말 결기가 느껴지는 마지막 인사 말씀이었고요. 네, 큐큐 출판사 마지막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너무 부담이 되고. 근데 저희는 1년에 한 번 국내 작가들과 함께 출간하는 퀴어 문학 시리즈 큐큐 퀴어 단편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희 이게 신간이 나와서 책을 가져왔어요. 제철소 홍보. 대표님 정말 다시 하고 싶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4번째 책인데요. 이번에는 황정은 작가님, 안윤 작가님, 박서련 작가님, 김멜라 작가님, 서수진 작가님, 김초유 작가님 이렇게 6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아시다시피 김초유 작가님이나 황정은 작가님, 박서련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책 종수도 너무 많고 이미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외에도 이제 신간을 발표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직 책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안윤 작가님이나 김멜라 작가님, 서수진 작가님도 저는 이제 한 권씩 읽고 그리고 문예지 찾아보고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진행을 했는데 너무 찰떡 같은 작품이 들어와서 진짜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 문학을 좋아하신다면 단편 소설을 즐겨 읽으신다면 그리고 퀴어 문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팔꿈치를 주세요. 한번 찾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출판 계속해 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제17회 와우 페스티벌 섹션 함께 진행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나눠준 새 출판사 제철소, 아침달, 큐큐 여러분들 오래 기억해 주시고 이 출판사들이 앞으로 펼쳐갈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이 출판사들 외에도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색깔들을 드러내고 있는 1인 출판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태근이었고요. 여러분 와우 페스티벌 여러 행사들에서 며칠 동안 열심히 즐겁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